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이 무엇이고 행정학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해보셨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입법, 행정, 사법, 이러면서 상권 분리 이런 거 공부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국가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착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청동기 때 국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국가가 뭐냐면은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치수 사업이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어 우리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치를 담당하기 위한 공동체 집단으로서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 안에 보면은 정부라고 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져요. 정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를 만들었으면 국가가 이제 목적하는 바를 갖겠죠. 그죠? 국가의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기구.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기구를 일컬어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기구. 조직체죠, 조직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통치기구인 정부의 일원이 되려고 지금 이제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성은 이 국가가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궁극의 목적이다 그랬을 때는 인간의 존엄함을 구현하고 모든 국민들, 이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의 방향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보면 이 정부의 활동 방향인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활동 방향입니다. 내용은 정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활동의 방향일 텐데, 이 활동의 방향과 관련된 결정을 한번 해야 되고요. 정책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된 내용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통상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뭐냐? 정책이 결정되는 영역은 여기가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정책 결정 영역이 이른바 이제 정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이고, 이 정치의 영역을 담당하는 데를 보통 입법부, 의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통치의 어떤 그 체계는 우리가 이제 건너뛰고 민주주의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입법부, 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한 건 국민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 결정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요게 이제 요 결정된 거를 실현해내야 되잖아요.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 여기가 바로 행정이 되는 거죠. 그죠? 정책 집행을 하는 과정이 행정인 것이고요. 이 행정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행정부고요. 좁은 의미로 봤을 때의 정부를 이제 행정부라고 또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초육? 이때쯤? 예, 공부했던 내용일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요 부분 아니겠어요? 요 부분?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거. 정책 집행이 행정과 관련된 부분. 요거를 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체인 행정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죠? 행정부에 주목을 해본다. 정치학이다 그랬을 때는 요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학이잖아요. 행정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나눴을 때 그 중에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부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잖아요. 여기도 정부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도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큰 의미의 정부는요. 큰 의미의 정부는 자, 여기 이제 정부 그랬을 때 큰 의미의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안에는 입법부도 있고요. 입법부 이제 국회라 그러죠. 입법부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행정부도 들어와 있고요. 요 안에 행정부를 또 정부라고도 부르는데 이 정부라는 말을 좁게 활용할 때는 행정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법부도 있는 거죠. 사법부는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요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의미의 정부와 작은 의미의 정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쩔 때는 큰 의미로 쓰고 어쩔 때는 작은 의미로 쓰는 거니까 그 문맥 속에서 잘 취사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 행정이 정치 영역 안에 쏙 들어가 있었어요. 쏙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전개 역사를 어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돼요. 철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읽잖아요.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틀을 잡아갖고 공부하기 시작해야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문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바로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철학이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테스 형이라든가 그 밑에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라든가 이런 형들이 그 맨 처음에 철학자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이제 이렇게 굳어진 거잖아요. 근데 말해놓은 거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다 아는 척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때는 학문 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과학, 의학까지도 다 아는 척을 해요. 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오다가 이것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 역사학이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게 정치학이에요. 정치학은 좀 그래도 이게 오래된 학문이다. 오래된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정치학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조금씩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분화가 되는데 전문화되고 분화가 되는데 그 전문화되고 분화가 될 때 그때 이제 갈라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학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보면 법학이 먼저 갈라져 나갔고요. 그 법학 안에서 또 이제 뭐 행정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스며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역사가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아예 행정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별도의 학문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온 학문으로 행정학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인데요. 이 행정학의 기원은 1887년도 미국의 학자였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부터 행정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행정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 당시의 미국 사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전부 다 이게 저 서양에서 수입해다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서양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겉핥기식으로라도.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랬죠. 유럽에서는 고대를 지나 중세 때 오면은 이제 교회와 교황이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죠. 교회와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절대왕정 시대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교황이 뭐 전쟁 일으켰다 안 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왕이 다시 부흥하게 됐는데 그 왕들이 이제 자기가 교황 대신 통치의 이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치 행태를 보여요. 그죠? 그런데 다만 이 교황 밑에 찌그러져 있다가 자기가 힘을 내서 분발해서 교황의 권력을 대체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해졌거든요. 그 조직체를 일컬어 우리가 바로 관료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료제. 뷰로크러시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뷰로가 이제 책상머리.
크러쉬는 통치한다. 책상머리에서 통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관료제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봤더니 야, 과거에도 관료제 비슷한 게 있긴 있었구나 하고 뭐 연구는 그렇게 돼. 옛날부터 관료제 비스무리한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연구는 되지만 그 관료제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유럽의 근대입니다. 근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유럽의 정치사죠. 사실은 유럽의 정치사, 경제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유럽사를 보면 이제 고대가 있어요. 고대는 뭐 그리스, 아테네, 뭐 저 로마 뭐 이런 때가 고대인데 뭐 우리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중세가 바로 신을 내세워 갖고 교회 교황이 지배할 때인데 그것도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이제 근대부터 잘 봐야 돼. 근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근대 시기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가 절대 왕정의 시기입니다. 절대 왕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왕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왕의 힘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말입니다. 왕이 어디에서 이제 그런 힘을 끌어냈느냐. 아니, 교황을 누르고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려면 뭔가 밑바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원동력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관료제예요. 관료제를 확립을 한 거예요. 자기 밑에 관료제 조직을. 관료제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떠올리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피라미드 형태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맨 위에 정점에 지도자가 있는 거지. 이 정점에 지도자가 있어요. 정점에 여기에 왕이 있어. 왕이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 명령을 내려보내서 모두가 다 왕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기획된 조직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통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강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의 이 구성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의 구성원들이 많이 포진되면 포진될수록 왕의 힘은 세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을 뒷받침해주는 이 세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령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어떻대요?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이 원래 역사라는 거 공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주장해야 되잖아. 우리도 근대사회를 스스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래갖고 조선시대쯤 되면은 관료제 조직이 탄탄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좀 어설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때 관료제의 틀을 갖춘 건 맞는데, 그런데 그 관료제 조직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 사극에 보면은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체 인원이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 300명 가지고 제대로 된 관료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중앙 집권화가 돼서 조선시대가 되면 지방의 향리들이 이방, 형방 뭐 이런 걸로 이제 주저앉고 지역에까지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일부 중요 도시에만 그렇게 내려보냈지만 중요 지역에만.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가 된 모든 지역에다 모든 군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제 한국사 제대로 공부 아직 하기 전인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의미를 찾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관료제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인원수가 적어갖고 그래갖고 이게 지방관이 내려가더라도 아주 큰 장악력을 갖기는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주 단단한 조직이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교황을 막 밀어내야 되잖아요. 교황을 밀어내야 되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교황만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지방의 영주들한테 권력을 다 줬고, 심지어 얘네들은 있잖아요. 지방의 영주들이 군대도 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로는 교황, 아래로는 영주, 뭐 이래가지고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려면 자기 군대가 커져야 돼요. 그것도 관료제의 일부분이겠죠, 그죠? 자기 군대가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명을 받들어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애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원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렇죠. 쩐이 필요한 거야, 쩐이. 쩐이 필요해. 쩐이 필요해가지고 그 쩐을 어디서 대냐. 이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들이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때 농경사회 아닙니까, 아직? 농경사회인데, 아니,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누가 해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영주들이 하는 거예요. 영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왕은 이게 세금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네? 그리고 영주들을 나중에는 다 제압했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영주들을 깨려면 자기가 군대를 먼저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돈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단추를, 끌러가야 될지, 채워가야 될지,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누구를 주목했냐면, 도시에 살고 있는 상인들 있죠, 상인들.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도시에는 하나의 영주가 도시를 장악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거기에는 여러 상인들이 막 자유분방하게 살아가. 근데 그 상인들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바다를 통해서 이제 교역을 하는데, 이게 해적을 한번 만났다 하면은 그냥 작살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교역할 수 있는 대상지를 더 넓혀야 되는데, 자기네가 군대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상인들이 직접. 그죠? 그러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힘들어 할 때 누가 개입했다? 왕이 개입했다, 왕이. 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을 열심히 내라.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상인들한테 돈을 걷고 관료 조직을 탄탄히 하면서 그 상인들을 밀어주는 정책을 쓰죠. 이걸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팽창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이 관료제 다음에 팽창하게 된 게 바로 이게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팽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 커진 거죠. 힘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아주 오래 가진 못합니다. 왜냐면은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권력을 이만큼 장악하게 됐지. 그리고 더 이상은 왕이 저렇게까지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게 쓰잘데기 없이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 이런 느낌도 이제 들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별로 새롭게 해주는 건 없으면서 점점점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은 상인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었겠죠. 상인들조차도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들이 규합돼 가지고 시민혁명이라는 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100년 정도 걸쳐서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100년 정도 걸쳐서.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오게 된 거냐면 민주주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까지 안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유럽이 강성해지는 토대였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순서는 이렇게 됐고, 이 세 가지가 유럽이 강성해지는 토대였다라고 누가 생각했냐면 그게 우드로 윌슨이에요. 우드로 윌슨이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시민혁명기예요. 시민혁명기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그러면서 이게 다 갖춰진 거죠. 왜냐하면 시민혁명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안착됐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아하니, 하지만 요 다음이 이제 현대인데, 현대는 이제 뭐 보통은 세계대전 뭐 그걸 전후한 시기, 뭐 그 이후, 그때를 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우리는 근대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근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미국은 어떠냐 이거지. 미국. 우드로 윌슨이 봤을 때 미국은 말이에요. 미국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혁명이 먼저 와가지고 미국은 민주주의부터 시작이 됐대요. 왜냐면은 얘네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영국 애들이 글로 건너가가지고 식민지로 개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식민지에다가만 멍청 세금을 매겨버렸어요, 영국이. 아니,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빡친 겁니다. 아니, 영국 본국의 의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의 대표도 참여하지 않은 그 회의에서 우리에게만 이렇게 별도의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해가지고 반발하면서 영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됐다 보니까는 민주주의를 먼저 느닷없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부의 공업지역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이때 이제 뭐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도 해방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의 순수한 의도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북부의 공업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로 써먹기 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면서 막 몰려가가지고 자본주의가 막 번성해요, 미국이. 그게 번성을 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 이게 이제 봐봐요. 비교해보면은 순서는 거꾸로 됐지만 어쨌거나 관료제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료제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거지. 돼요 이거? 관료제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오히려 이 관료제가 사기업체에는 좀 안착이 됐는데 공적 영역에는 관료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요, 이게 미국이 USA, 유나이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야? 그죠? USA가 유나이티드 돼 있는 거예요. 각 주가 50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13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50개까지 늘었잖아요. 50개가 돼 있는데 그 50개의 주가 다 지네가 독자적인 국가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외교, 국방, 뭐 큰 경제 정책 이런 것만 연방의 틀 안에 같이 힘을 규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형태 마인드예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요, 마음에 안 들면요, 주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독립할 수 있나? 대한민국에서 탈퇴. 돼요? 돼? 제주도가 탈퇴하겠다. 이게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있어. 그 실제로 비슷한 정치 체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이 특정 지역에서 분리 독립 투표를 한 적도 있어요. 야, 우리 계속 연방에 있을까? 나갈까? 계속 있을까 말까? 야, 선택해보자.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마인드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도 아니야. 최근에 유럽의 그 축구, 유로 축구 대회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영국이 결승에 올라가서 이탈리아랑 붙었다고 하는데 얘네가 축구 대표 이런 거 나갈 때는 잉글랜드라는 이름으로 가요. 그래서 같은 영국 안에서도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이런 애들이 따로 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 사람들은요, 영국 대신 이탈리아를 응원한대. 잉글랜드 대신 이탈리아를 응원한대. 경쟁심도 있고 나름의 그런 막 화도 있대요. 너무 잉글랜드 중심으로 영국을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냐. 소외감 같은 게 있어갖고 그런 정도로 이 지역주의도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린 분리독립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얘네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미국이 힘도 세고 그러니까 주 중에서 우리는 탈퇴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주가 없어서 그렇지, 마인드는 얘네도 여차하면은 야 우리는 독립할래 이럴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이게 개념이 지금도 그럴 정도니까 요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제 요때로 우드로 윌슨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가 1887년이라고 그랬죠. 135년 전입니다. 13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35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앙의 연방정부의 힘이 셌다 약했다, 지금보다도 훨씬 약했다는 거죠. 관료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가 중심이고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그 느슨한 연합체 같은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게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우리가 유럽처럼 강성해지려면, 이때만 해도 미국은 유럽을 못 쫓아갔으니까 우리가 유럽만큼 강성해지려면은 관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논문이 바로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1887년도에 발표한 행정에 의한 연구입니다. 이거예요. 행정의 연구. 1887년도. 이게 행정학이 시작이다, 이거. 행정학이 시작. 여기로부터 행정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학의 시작이에요. 이 우드로 윌슨은 말입니다. 기억을 해줘야 될 정도의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그런데 저분을 여러분들이 행정학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일 거야, 이것도. 3.1운동의 계기가 뭐냐. 이럴 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고 공부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따서 1919년 우리 3.1운동 있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우드로 윌슨이 그때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국제연맹 같은 거 만들어질 때 거기에 기여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건 그냥 가십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인물이 됐지만은 이분이 소시적에 어릴 때 소장파 학자로서 이 관료제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행정학을 창시한 이런 업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독자적으로 없고 정치학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정치학 안에서 행정학을 떼어낸 거예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정치랑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렇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어가가지고요. 집으로부터 나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때요? 자꾸 뭘 주장하게 돼? 나도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제 삶은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해야 되잖아요. 비슷해. 행정학이 난 정치학이 아니야. 난 행정학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나는 정치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 얘기해야 돼요. 난 정치랑 달라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행정은 기존의 정치랑 다르게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이에요. 행정학은 의사결정하는 정치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해지냐면요. 경영학하고 비슷해져요. 그랬잖아요. 사기업에는 관료제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지금도 기업들도 다 관료제 조직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관료제 조직화 돼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전무, 상무, 뭐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죠? 관료제 조직이잖아요. 위에서 명령 지금 사장이 지시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다 그것을 전파해서 다 그걸 수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료제 조직이에요. 사기업에도 관료제 조직은 자리 잡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기업들은 이미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 영역에 이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우드로 윌슨의 주장은 공적 영역의 이 공무원 조직도 민간 경영의 이 관료제처럼 가야 한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경영을 사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행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공적 영역의 행정은 공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이 일원화되는 것을 주창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와 행정은 이원화되는 걸 주창한 거죠. 그래갖고 정치의 영역을 빼내서 경영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우드로 윌슨이 한 일이에요. 그게. 응? 경영하고 같지 않냐?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다. 행정이나 경영이나 똑같다. 예, 우리도 조직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다. 정치학하고는 다르다.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학하고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많이 다르죠. 민주적이지 않지 않아요? 관료제 조직을 보면 그게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정책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민주적 절차는 정치 영역에서 이미 다 소화가 되고 그렇게 결정된 것을 관료 조직은요, 명령을 준수하면서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손발 역할만. 그래서 좀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에요.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 지시하면 그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행해야만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영이나 행정이나 뭐가 다르냐? 같다. 결정된 거를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같다. 주식회사 같은 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주식회사가 굵직굵직한 기본적인 방향은 어디서 정하냐면 어디서 정해요?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정해요. 아니면 주주총회가 맨날 모이기는 어렵잖아요. 주주총회라면 국민이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건 비슷한 거, 국민투표 비슷한 거고. 그래서 맨날 그 짓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사회를 꾸려놓잖아요. 이사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의원들을 뽑아놓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결정들은 다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대표이사를 뽑아놓죠. 그러면서 결정된 것을 실행해 내는 데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조직에 이제 뽑은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거를 열심히 이행해 주면 된다. 이게 경영 조직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조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을 따로 뽑잖아요. 또 대통령을 따로 뽑고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 관료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완전 똑같아. 이게 보면 주식회사의 구조나 이 국가의 운영 구조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래서 그중 행정의 영역은 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명령하면 상명하복해서 이걸 이행하는 과정. 이게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료제 조직의 관리. 그래서 경영하고 똑같다. 경영에서 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끌고 지시 명령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굴려가는 것처럼 행정도 똑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가 우드로 윌슨의 주장이라고. 다 이해하셨죠? 이게 행정학의 시작이에요. 독자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어땠겠어요? 얘가 진짜 독립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이 끄떡하면은 야, 너 정치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죠. 지적질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학자들 안에서는 논쟁이 생겨요. 야, 나도 행정학을 연구하지만은 연구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치랑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었겠죠. 우드로 윌슨은 아니었지만 우드로 윌슨은 독자성을 강조했던 학자지만은 이후의 학자들 보면은 또 반대편에 서 있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정학의 독자성은 또 주장해. 행정학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야, 행정학, 야, 정치의 일부분이지. 그 니들이 뭐 따로 나가서 살림 차리려고 그러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 정치학 쪽에서 그럴 거고 행정학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일단은 독자성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정치랑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정치랑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입증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이제 패가 나뉘는 거죠. 패가 나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 논쟁이 행정학의 역사예요, 그냥. 야, 우리가 정치랑 비슷하냐, 경영이랑 비슷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갔다가 뒤집어졌다, 또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돼.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3챕터에서. 알겠죠? 이게 행정학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학이 이제 여러 분야들로 확장돼 가요.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맨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행정학을 독자적 학문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그때에는 행정학이 오로지 뭐에만 국한돼 있었냐면은 조직론에만 국한돼 있었던 거예요.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은 챕터들이 있을 텐데 그 큰 파트들, 단원들이 있을 텐데 대단원의 이름 중에 3단원에 보면 조직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직론만 행정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도 행정이 있어 라고 본 측면에서 보면 행정을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간 게 우드로 윌슨인데 그잖아요?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 그냥 똑같은 거야 했으니까 행정의 영역이 꼭 공적인 영역,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도 다 똑같이 확대돼 있어 라고 본 측면으로 보면 행정을 넓게 봤지만은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은 대신에 굉장히 국한돼 있는 거예요. 조직론만 행정학이었던 거야 그때는. 조직론만. 조직에 대한 관리만. 아니 그래서 저는 행정학과 출신이지만 경영학과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겹쳐요. 굉장히 많이 겹쳐요 실제.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조직론이에요.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조직론.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알겠죠? 이게 이제 행정학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시작됐기 때문에 공통분모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행정학의 연구 대상도 넓어졌죠,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게. 자, 이제 행정학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학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행정학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험 행정학입니다, 이제. 모든 분야가 총망라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이제 총론을 공부하실 거예요. 총론을 공부하실 건데 총론이다 그럼 행정학의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학의 기초이론이다. 그래서 뭘 공부하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행정이 뭔데? 행정학은 뭐야? 아, 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뭐 어떤 걸 주로 연구해?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 야, 그러면 행정학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됐어?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구되었던 가치. 뭔가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내세울 때에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의 달성이다 라고 내세우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내세우는 바가 방향성을 제시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가치라 그래요. 그런 것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가치. 그런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학의 전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랑 무관하지 않냐면 경제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여기 행정부 아닙니까? 정부? 근데 정부는 항상 뭘 신경 쓰냐면 국민들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고객님이 국민들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엉망진창이지만은 이 사람은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 전문가니까 뭔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막 뽑아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고 외국에도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업인들이 막 대통령이나 뭐 총리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기업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아, 먹고 사는 거를 많이 해결해 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찍어주는 거지.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가서 제가 다 말씀드릴 텐데 행정의 가치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단지 경영인들이 하는 것처럼 돈만 잘 벌면 끝장이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팽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조직은요, 돈만 잘 벌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별거 없어, 경영조직은. 돈만 잘 벌면 돼. 그것도 힘든 일이야.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한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 행정은요, 진짜 종합예술 아닙니까? 종합예술의 영역이에요. 추구해야 될 가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 넘지. 다 세보면. 이런 거를 다 이뤄내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의 기준으로 행정을 바라보면 행정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너무 답답해 보이고 효율성 떨어지는 일을 왜 저렇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는 야당발로 해가지고 여가부도 없애고 통일부도 없애고 작은 정부로 가자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 원래 보수 세력은 그런 주장 항상 해요. 항상 하지만은 너무 또 과도할 때는 그런 주장이 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꾸 효율성의 기준으로만 정부를 바라보면은 인원도 줄여야 되고 조직도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가치,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다른 가치들이 다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요. 효율성만으로 봐서는 안 돼, 절대. 예. 그렇게 복합적인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막 지지부진해 보이지. 경영가들이 봤을 땐 답답해 보이겠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어 가고 들어오잖아요. 잘 못해. 해본 게 돈 버는 일밖에 해본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잘하겠어요, 행정을. 이 영역은 이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근데도 국민들은 기대해. 왜?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행정의 전개 혹은 행정학의 전개, 이것이 뭐에 따라서 요동을 치냐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라고 볼 때도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작아져야 된다라고 볼 때도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를 할 때도 있고 진보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얼핏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요.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자.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이런 거를 강조하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세력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다양한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행정학의 전개, 행정의 전개, 행정학의 전개를 알려면 그런 것도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경제적인 어떤 그 파고를 우리가 잘 파악해 봐야 그래야 거기에 대입해서 행정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 내용이 총론에 다 나와요. 그 총론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어렵고 막 좀 그럴 겁니다. 이게 배경 지식을 싹 다 쌓고 가야 되는 그런 단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리고 처음에 저 수업 듣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딱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제가 1교시 OT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 참 이거 외국말이지? 이런 거. 아, 이거 나한테는 외국말이지? 아, 나 이런 분야에 내가 본 적이 없잖아. 세계사, 유럽사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어딨어.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본 적이 어딨어. 아이씨, 다 외국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셔야 돼. 근데 외국말도 자꾸 듣다 보면 온다. 찾아온다. 내 거가 될 때가 온다. 어느 순간에 되면 원래 자기가 그런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돼. 예, 그런 단계가 와요. 처음에 막막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OT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힘주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많아요. 많아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세요. 계속 들어봐요. 그냥. 들리는 내용만 들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특히 총론이 1단원에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초장에 질려버리는 거죠. 초장에 질려버릴 수가 있는데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는. 저도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풀어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틀을 딱 구조화시켜서 잡아드릴 건데, 처음 볼 때는 그것이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뭐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면은 뭘 보냐면요. 결국에는 정부가 다루는 게 뭐래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요 사안들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책론. 이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또 정책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양은 얘보다 줄어들어요. 얘보다 줄어드는데 얘가 진짜 전공스러워요. 딱 보면 되게 전공스러워가지고, 왜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정치학 안에 행정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행정학 안에 정책학이 있는 거예요. 정책학과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거는 학부 과정에 없어요. 학부 과정이 없고 대학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정책학이. 그게 전공 안에 전공이에요. 전공 안에 전공이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또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종합학문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요, 이 수리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수리적인, 수학적인 기법들이. 그런 거를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 그래갖고 우리 동네 지하철 놔달라 그러면은요, 뭘 뒤밀어요? 아, 여기 B씨가 일이 안 돼갖고 여기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걸 들고 나죠. B씨가 뭐야? B씨가 봤더니 베네핏하고 그다음에 코스트, 베네핏 코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봤더니 1이 돼야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데 1이 안 돼. 0점 몇이야.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이게 적자 날 사업이죠. 적자가 날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해주냐. 나라 돈이 뭐 넘치는 것도 아니고 1이 넘는 데부터 해줘야 되니까 당신네들 기다려라. 이런 논리로 막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학이 그런 거를 뒤집어 썼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막 그 기법들 같은 것까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워져요. 네. 그런 단원인데, 이 단원 좀 생소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단원은. 근데 3단원은요, 양은 많지만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아까 3단원 뭐라 그랬어요? 조직론이에요. 조직론은 왜 해볼 만한 줄 알아요? 결국에 여기 중심이 되는 게 관료제인데, 관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 공부했어, 그거. 관료제, 탈관료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알아, 대충. 대충 알고, 그리고 그때 거 다 까먹었더라도 들으면 알아, 그냥. 이거 한 번 들으면 알아, 이건.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요. 그래갖고 좀 쉽다, 여기는. 근데 양은 되게 많아요.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1, 2단원에 비교하면 여기는 한숨 돌리는 거예요. 내용의 깊이로 보면. 그러긴 한데 범위는 넓어요. 범위는 넓어서 힘들고, 여기 막 정보사회의 전자정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의 뭐 상식 수준에서 몇 가지만 보고 그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탈관료제 같은 경향도 나타나서 관료제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도 이제 생겼어요, 현대사회는. 그래갖고 이제 조직의 유형들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할 때 흥미롭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이끌어갈 때 필요한 게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리더십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심리학스러운 것도 막 보고 그래서 재밌어요. 흥미로워.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재밌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중에, 개그는 아니니까 흥미롭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좀 양이 많고 이래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조직을 오거나이즈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스태핑이 필요해요. 그 안에다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 배치를 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거를 별도로 떼어냈죠. 그게 바로 4단원에 나오는 인사행정론이에요. 인사행정론입니다. 인사행정론. 예. 그래서 인사행정론 안에 가면은 인사행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런 거 볼 텐데,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게 계급제? 우리나라가 계급제거든요, 지금도 토대가. 그래갖고 9급, 8급, 7급, 6급, 뭐 5급, 4급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승진, 이제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올려서 승진하는 것에 관심 많이 가질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좀 그게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덜해졌죠.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승진해요. 때 되면 승진해. 1년, 2년 지날 때마다 호봉도 올라가고. 때 되면 승진해. 근데 이제 예전보다 내가 노력하면 좀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쁘게 움직이긴 해야 될 건데, 예전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로 승진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급제라고 그래요. 근데 계급제로만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겠죠.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능률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여기다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놓고 다그치는 거지,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 토대는 계급제. 계급제랑 같이 비교해서 보는 애가 직위분류제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는 인사행정에 필요한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가요, 임용이에요, 임용. 사람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게 임용이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 뽑아서 우리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 발전을 시켜줘야 돼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급제, 정년 보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뽑은 사람들을 60살 될 때까지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교육 시켜야 되는 거죠. 재교육 시키고 평가해가지고 자꾸 쪼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능력 발전시키는 거. 그게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또 하나가 사기를 좀 진작시켜줘야 돼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돼. 이게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인사행정의 3대 변수인데요. 거기다 추가해서 요즘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윤리입니다. 공직자 윤리. 공직자 윤리.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에 포함되는 게 또 이제 공기업 뭐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LH 직원들이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당연히 해왔던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뭘 했어요? 옛날부터 저걸 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내부의 이제 개발 정보를 빼돌려 갖고 자기들이 직접 하기 뭐 하면은 일가 친척을 동원해서 땅 사고 뭐 사고 막 이런 거 옛날부터 투기해 왔잖아. 근데 우리의 윤리 기준이 옛날보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살았을 때보다 지금은 진짜 공정한 세상이 됐는데 지금 20대가 너무 불공정하다 맨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공정의 잣대 기준이 엄격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 직원들 해왔던 거 있잖아요. 옛날보다 덜 한 것일 텐데도 다 걸려가지고 난리 났죠. 예. 거기서 뭐 쫓겨날 사람, 뭐 구속된 사람, 뭐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둘씩 터지면서 이 공직자 윤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리고 시험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돈 문제로 넘어가요. 예, 그래갖고 5단원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재무행정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부족한 거 없이? 그러고 싶지. 누구는 마음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가끔 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남일 같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러면 정치, 행정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더더더더 그런 막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케어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부자로 살게 해주면 좋지. 그런데 그건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경쟁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쟁에서 남들보다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국가는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람들을 채워줘야 돼. 우리나라의 18개 부 중에서요. 예산을 가장 많이 갖다 쓰는 데가 보건복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각지대가 항상 있어요. 다 찾아낼 수가 없어. 여기 역 앞에 가보면요. 그런 박스 하나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주위를 잘 살피고 다니면 보여. 박스가 하나가 지하도 내려가는데 앞에 이웃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서 넣어줘라. 파악이 안 돼갖고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파악이 안 되고 당사자는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주변에 이웃 힘든 사람 있으면 알려줘라. 그 넣으라고 함이 있어요. 이제 지나다닐 때 한번 찾아봐요. 찾아봐. 있어. 그래서 그거는 신상이 공개되면 그게 낙인 효과가 생기니까 신상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나가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들여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되게 많아요. 복지 사이트 들어가 보면 복지로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분야별로 복지 정책들이 쫙 나오는데 어마어마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 그런데 그거를 다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 빨리 그걸 알아갖고 이렇게 긴급하게 그거를 수혈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복지 상담하라고 전화 콜센터도 운영하는데 그거 몰라 사람들이. 24시간 상담해줘요.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사람 살리려고. 그거 하는데 몰라. 그런 게 있는지도.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게 없다면
그냥 다 퍼주고 끝내면 그만인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선별을 하게 되는 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게 참 어려워.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만 한다고 국가가 운영되는 건 아니죠. 돈을 또 한쪽에선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방도 해야 되고 치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아.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재원을 어떻게 나눠서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통제도 필요하지만 또 상황에 맞춰서 신축성 있게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가 잘 또 흡수돼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재무행정이에요. 이게 돈하고 다 직결된 겁니다. 돈하고 직결된 거예요. 여가부 같은 데 가요. 여가부 같은 데 폐지론이 나왔지만은 여가부가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여가부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큰 거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애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가부가 쓰는 돈은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가 뭐 600조 대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1조밖에 안 쓰면 몇 프로야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작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여가부는 세종으로 이전도 안 하고 세종시로 이전도 안 하고 서울 종로 세종로에 있어. 그래서 작은 조직이라 이전이 의미도 별로 없어. 너무 조직이 작아가고. 그래서 너는 왜 여기 있냐 했을 때 그냥 글쎄요 이렇게 있어 그냥. 옮기지도 않고. 그런 정도 작은 조직이거든요. 그 예산을 보면은 그 조직의 파워를 알아요. 예산의 비중을 보면. 알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재무행정. 예로 여가부를 그냥 든 겁니다. 작은 조직을 하나 예로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큰 조직일수록 힘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6단원으로 가면 행정활류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깍두기예요, 거의. 왜 깍두기냐면 여기서 다루는 건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행정에 대한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개혁. 이 두 가지 주제.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7단원으로 가게 되면 지방행정론이 나와요. 공무원 이제 시작하면서 찾아보셨겠지만은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죠, 그죠? 소속이 아예 다른 겁니다. 소속이 달라가지고 국가공무원 대한민국 정부 소속이 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거죠. 지방공무원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옮겨 다니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근무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어서 난 국가직 지방직부터 지방직 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상층부가 인원이 적어요. 조직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경쟁에서 내가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넓다고 볼 수는 있지. 지방직이. 그런 거는 있죠. 그리고 급수가 몇 번만 올라가도 의사결정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장점이죠. 국가직에 비해서. 국가직은 의사결정 라인에 들어가려면 너무 많아. 이게 깨야 될 도장이 너무 많아. 여러 도장을 깨고 가야 돼. 그리고 인원도 많아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국가에서 정하죠. 지방은 그걸 이행하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또. 그래서 정책 결정을 원래 입법부가 하는 거지만 세부적인 방향성은 또 내부에서도 잡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국가는 또 기획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방직 공무원들은 그걸 집행하는데, 실현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급여도 국가직이 조금 더 크게 의미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그런 정도? 아무튼 이게 소속이 다르고요. 이렇게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보는 단원입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지방의 행정은 지방의 행정대로 별도로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 차원으로 반영하려고 보면은 지역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마지막에 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출제는요 20개가 고르게 나온다고 사실 보면 돼요. 여기 행정활류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0개 아니면 많이 나오면 1개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 단원들이 나머지 문항을 나눠서 가져가는데 어떤 연도에 보면은 어떤 연도에는 총론에서만 몰려서 나오고 어떤 연도에는 조직론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여기가 그래. 정책론이 조금 더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인사행정론이 또 몰려서 나올 때도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재무행정, 지방행정은 한 3개 안팎으로 해서 좀 고정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고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해에는 어느 쪽이 탁 몰려서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예, 한쪽이 막 대여섯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거 뭐 알아 뭐해.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로 비춰보면 어디서든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온다. 그래서 별로 그런 거 분석하는 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각 파트 안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솎아 드릴 텐데 대단원으로 놓고 어느 단원은 좀 빼고 가도 되냐. 그런 건 없어요. 다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네, 다 공부해야 돼요.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가 몰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파트가 연계가 되는 건 얘 행정활류론 빼고는 없어요. 근데 행정활류론도 양이 적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 정도 나오는 걸 노리고 한다고 쳐도 양이 되게 적으니까 그냥 그건 하나에 뭐 한 2개 주제 정도 다루는 거니까 그거는 뭐 또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학이 뭔지 행정이 뭔지는 개략적으로 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교재로 제가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교재 보고 쭉 정리해드리고 교재로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노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적을 거는 따라 적고 그 다음에 교재 체크하는 건 교재 체크하는 거대로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나갈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